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오픈으로 할 때는 청중수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일단 저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된 질문들을 기자분들로부터 취합을 했습니다. 발제자당 2가지 혹은 3가지씩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안유화 교수님부터 발제하신 순서대로 3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발제자분들도 다들 전문가시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환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교수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상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죠. 픽 차이나 극복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중국이 거대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 중국의 생산법인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산 기지로 유지해야 될 요인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회림 파트너님 그 발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사실 그 중국 연구만 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거나 그래봤자 뭐 일본 정도였는데 제가 이번에 제가 하는 그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 교육 과정의 주제가 알타시아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의 시장이 그동안 중국이 했던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게 제가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의 주제였습니다. 3개월 거치 했는데요. 핵심이 거기서 중점 국가가 제가 연구한 리서치한 중점 국가가 하나는 인도였고요. 네. 하나는 베트남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머징 국가 혹은 아시안 국가 개념으로 제가 그냥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 특히 인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인도 경제를 연구하면서 뭘 느꼈냐면 중국 경제를 다시 더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만 계속 보면 중국을 오히려 중국 연구가 한계됐는데 인도를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이 장단점을 더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고 연관지어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뭐 인도는 많은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철수한 우리 국내 기업들 아까 우리 이회림 파트너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간 동네가 아시안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베트남이나 뭐 여기 요즘에는 인도도 미국 기업들도 가고 이렇게 주변 국가로 가는데 제가 그 현지에 가보고 현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우리가 공급망이라 해서 밸류체인 그거 보면 뭐 인프라라든가 인력 자본이라든가 물류 조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그 기술 개발 현지 상황이라든지 인력 관련 인력 공급에 대한 이런 원활한 이런 문제라든지 보면은 특히 인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제가 시장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그 나라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게 엄청난 이 코스트와 엄청난 결단력과 엄청난 이 많은 문제를 지고 그걸 해야 되는 노력이라는 시간과 돈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빼서 저쪽 나라에 갔을 때 어느 만큼 그동안 비용을 다 커버하고도 또 만약에 갔다고 하면은 중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 거기 갔을 때 펼쳐지는 시장이 굉장히 거대하고 기회가 많이 펼쳐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성이 오히려 중국 경제에 내에서 불확성이 훨씬 더 크고 맞춰져야 되는 주변 서플라이 체인 인프라들이 앞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년이 걸려야 될까 중국 지금 현상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들을 첫 번째 떠난 다음에 떠나서 글로벌 시장 개척이 더 유리하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국내를 떠나서 중국 국내에 떠나서 2008년에 베트남에 갔는데 삼성전자 우리 스마트폰 하나를 보면은 그렇다 해서 중국 국내에서 할 때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더 획기적으로 높아지냐? 없습니다. 더 높아진 부분이. 그리고 애플 핸드폰을 스마트폰 이길 정도로 브랜드 가치 효과도 엄청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시장은 어디냐? 그럼 인도를 간다 할 때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냐? 만약에 중국 시장이 당신 기업에서 아직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런 고민은 굉장히 진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을 옛날에는 노동력으로 집중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싸서 갔는데 이제는 노동력이 AI가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트남 가도 이제는 인도를 가도 이런 노동력을 싸게 보고 제조업의 생태계를 올리는 이 논리는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미래 발전에 맞지 않아요. 왜? AI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도 제조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월급이 낮아서 이렇게 후진국으로 갔는데 이제는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제조업 이제 회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AI가 들어오면 자본 투자가 더 커지는데 그 자본 투자와 R&D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대한 액세스 할 만한 당신의 자본 투자를 짧은 기간에 손익분기점을 맞으면서 액세스 할 만한 시장이 있냐가 더 앞으로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도 굉장히 인도가 비교할 수 없는 시장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옛날에는 따라가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세계를 선도합니다. 많은 섹터에서. 그래서 특히 미래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도 경험을 보고 싶다. 그게 어떻게 가지? 그런 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지?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선도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 옛날하고 달리 중국에 가서 미래 시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가장 좋은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점에서 중국을 액세스를 하냐, 거기 계속 있냐, 우리가 심중한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 그리고자 하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목표에 따라서 이 결정이 중국 시장의 가치, 중국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중국이 여전히 생산기 위주로 충분히 매력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봤자 더 큰 이득이 보장되는 게 있느냐? 대체 가능성에 사실은 첫 번째 조금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노동 비용의 비중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 간들 그것이 새로운 생산 기주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적인 것을 시험해보고 싶으면 여전히 중국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로서의 또는 생산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어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는 중국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가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생산 기지로 진출하던 기업들이 소비 시장을 목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위험이 사실은 정책적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지도자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상존하는 정책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또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중국을 자주 가서 기업들하고 또 정부 공무원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 3개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이전과 이후로 많이 나누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바이든하고 두 번째 정상회담 했는데요. 가장 큰
그러니까 중국에 나온 내용하고 한국에 나온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번 시진핑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가 앞으로 양국 간의 어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뭐 이런 군사적 충돌, 그게 중국 남해와 저기 대만 쪽 그쪽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상시 교류를 한다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크게 우리가 말한 무역 전쟁, 그러니까 무역 갈등하고 그의 기술 갈등에서의 중국 시진핑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바이든이 어떻게 협력하냐 이 이슈가 중국 쪽에서는 나갔는데 확실한 거는 내년은 되게 긍정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하고 인문사회 교류 이런 게 굉장히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에 나온 그 내용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하고 공모를 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 국민들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도 국민들의 요구를 안 받아줄 수 없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래서 중국 공무원들이 옛날에 그런 자세, 어떤 그 강박적인 자세가 지금은 굉장히 종합부터 내려온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친기업형, 국민형, 서민형으로 이렇게 자세가 많이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자세로 많이 확실히 바뀌는 부분이 최근 3개월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기업인들이 얘기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베트남에 갔어요. 제가 이번 달 지금 강의하는 주제가 베트남이에요. 지난번에는 인도였고. 근데 제가 베트남 리서치하면 깜짝 놀란 게 쉽게 말하면 베트남 중국하고 거의 같다. 정확하게. 그냥 베트남에 갈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기업도 베트남에 제일 많이 가거든요. 제가 질문이 베트남하고 중국이 요 리스크가 똑같이 존재해요. 그냥 베트남 갈 수 있는데 중국은 why not? 오히려 지금 중국은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이런 막 회사가 나가는 경험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세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 베트남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은 오케이인데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국 기업이 사실 모든 그 제조업 섹터를 다 갖고 있고 오히려 모든 소비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고 지속 가능 인력도 훨씬 많고 미래 산업도 엄청 생태가 잘 돼 있는데 베트남은 오케이인데 왜 중국은 아니냐. 이런 질문에서 이 제도적 리스크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시간 봐서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안유아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주원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과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재, 기초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이 신규 시장을 중국 외에 개척을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중국 외에 신규 시장을 꼭 개척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디가 대체 시장이 될 것인가? 근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투자 확대 또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서 포커싱 해야 될 지역은 어디일까? 그동안에 사실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 이런 지역들이 향후 중국을 대체할 중요 시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안 박사님은 거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중국 시장에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53%가 중국 시장으로 갑니다. 중국 시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질문은 제가 항상 많이 듣던 질문이에요. 예. 중국이 좀 리스크가 있어.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는 질문인데 일단
인도에 대해서는 안효아 박사님한테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인도가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세대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꼭 규모로 안 보고 어떤 국민 개개인의 구매력 정도로 본다면은 동남아, 그 다음에 남미, 그리고 지금 유가는 당분간은 좀 높은 수준일 거기 때문에 산유국, 요 정도가 아마 거의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국가들은 중국처럼 그런 뭐랄까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그 시장을 겨냥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만 거기서 뭐 영업을 해도 그렇고 직접 진출해서 투자를 해도 그렇고 그렇게 뭐랄까 좋은 영업 경영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다. 다만 그쪽도 커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한테 좀 좋은 시장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중국만큼은 아닐 거다. 예, 그게 제 답입니다. 네. 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시장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서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피크 차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미국을 중국이 2030년대 또는 적어도 2040년대는 따라잡아서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적 패권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피크 차이나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고립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정책이 국내 기업의 이득을 가져온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한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펴는 정책으로 보면 그쪽에서 우리가 이득이 또 추가적으로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한테 유리할지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고립하는 정책, 경제나 교육, 공급망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고립하는 산업이 중요한데 그건 이제 미래 신산업이거든요. 예. 지금의 어떤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터치를 안 합니다.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정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중국의 내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 제품들이 중국 시장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죠. 예. 또 하나의 수단은 이제 그런 중국 기업들이 그런 생산하는 또 R&D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핵심 기술이 달린 예를 들어 뭐 하이테크 쪽의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예.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살짝 불안합니다. 지금 중국 내 공장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우리가 뭐 어떻게 사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장비를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 건가 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가장 크게는 과연 미국이 영원히 중국을 막을 수 있을 건가? 언젠가는 중국 기업들이 튀어나올 텐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 규제 측면에서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중국 시장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놓치고 있고 미국이 지금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쪽이지만 사실 IRA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는 바이오라든가 이런 또는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쪽으로 규제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어떤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은 어떻게 쫓아가서 이제 쫓아왔지만 사실 앞으로 세상을 움직일 신기술 신산업은 우리 기업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가하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는 프로세스는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일단 중국 시장을 스타팅 포인트를 합니다. 중국 시장을 빼고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를 한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쪽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너무 셉니다. 사실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최근에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좀 잘 팔리곤 있지만, 그게 환율 효과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경쟁력보다는. 과연 우리가 중국 시장을 빼고 어디서 스타팅을 할 건가? 선진국 시장에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멀리 보면 분명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중국 시장이 고립된다는 게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니까 안유화 박사님 그리고 주원 박사님 말씀이 사실은 핵심 내용들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신뢰성을 높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봐서 조금 다시 질문 드릴 게 있기는 한데 우선 이회림 파트너님께 먼저 들어온 질문들 좀 소화한 다음에 저희들의 시간이 되면 다시 두 분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림 파트너님께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엑시트 할까? 그리고 최소 한의 어떤 비용을 치르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엑시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혹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고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안 좋은 거를 올해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부동산 쪽으로 해서.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해보면 어떤 도시를 방문을 하든가 공장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그 공장이 우리나라 공장 때문에 이제 간 거긴 하지만 옆에도 비어 있다라고 하면 그 공장은 누구 거냐면 중국 공장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은 또 이제 외국 공장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찌 됐건 공장이 비어 있고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상무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세수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공장이 놀고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세금을 못 내고 고용 창출을 못하는 기업들은 내보내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세금도 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국 정부 관계자들 상무국이나 이제 이런 데 만나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거는 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 기업들을 갖다가 다른 주에서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잘 좋게 이제 내보내서 좋은 기업들을 이제 영입을 하는 거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엑시트를 하느냐라고 보시면 정확히 이제 제가 외국 기업들이 얼마만큼 엑시트를 하는지는 제가 그 데이터는 없으나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가까워서 많이 진출한 그거에 비하면은 당연히 이제 상당히 적은 수가 이제 엑시트를 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엑시트를 하는 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 안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저임금을 위한 생산 기지로 들어갔었는데 해외 기업들은 그보다는 중국의 커가는 시장, 즉 소비 역량을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이제 테슬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보면은 협력업체 뭐 선단식 투자라고 해서 협력업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면은 모든 이제 그 생산 법인이 중국 어떤 거기서 납품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테슬라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납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뭐 테슬라가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떤 대규모의 어떤 선대식 투자를 갖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서구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책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거는 외부적인 드러난 제도적인 문제고 중국은 저도 이제 중국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만 소위 관시라고 불리는 그 개인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저희 학자들 중에서도 중국의 친한 친구들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무리한 부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관시를 형성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나올 때 중국에서 엑시트할 때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나오면 사실은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피크 차이나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고성장에서 저성장 기조로 전환된다는 것이지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경제가 더 작아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구매력은 계속 늘어날 거고 중국 경제는 계속 커가는데 다시 또 중국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나올 때 관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올 때 이제 관시 관리 이제 나와서 관시 관리보다도요. 네. 나오기 위한 이제 관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하셨듯이 관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또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뭐 제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딜에서도 3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 건은 개발부에서 보통 이제 어떤 그 이슈를 제기를 하는데요. 이 투자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네. 내가 원하는 투자자로 바꾸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그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개발구 지역마다 이제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또 한 번은 우리나라 투자자가 굉장히 그 지역에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엑시 자체를 조금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매수자가 다른 지역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떤 화학 업종이었었는데 이 화학 업종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검토하는 프로세스도 굉장히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관시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관시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보면 상무국이나 어떤 개발구에 다 관계가 좋습니다. 많이 네. 방문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제 고용 창출도 하고 세금도 잘 내야 되니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는데 그보다도 어떤 중국 사람들의 관시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엑시스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우리 어떤 법인장님이 이제 하는 관시보다도 네. 진짜 중국 로컬 사람들이 하는 관시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좋은 매수자를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중국에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올 때도 이런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돌아가야 될 또는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 돼도 그 관계들은 또 유용하게 서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박사님, 제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중국이 자국 부양 정책을 하고 또 기술도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는 다 생산하겠다. 그러면 생산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중국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될까?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우리는 고립주의를 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끼쳐왔는데 이거를 다 끊겠다 이러면 국제적으로도
유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향후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답하기 전에 중국은 절대 고립주의가 아니고 네. 스스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원래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나가려고 했는데 네. 지금 나가는 게 막힌 상황이고 자 그래서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그 답을 답해 드릴게요. 처음에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여러 부품이라든지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하면서 중국 그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SMIC, 뭐 YMTC, 장강 메모리 이런 그러니까 메모리 이런 관련 중국 반도체 주가라든가 파운드리 이런 주가가 왜냐면 TSMC하고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이제 돈은 투자 확장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중국 자본시장에서 왜 이런 관련 주가가 올라갔냐면 그 자동차 중국 자동차 석유 자동차를 말합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외국 기업과 막 50대 50으로 다 합자를 통해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다 들어오게 했어요. 개방해서. 그래서 중국 자동차 시장 다 외국 기업이 그냥 전체를 외국 기업이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오리지널 국산차들이 아예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중국 소비자들이 아예 중국 국산차는 아예 그냥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장이 자국 시장이라도 내가 여기서 자본을 막대하게 투자했을 때 그걸 액세스할 시장이 없으면 자본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몇십 년을 외국 자동차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시장을 내줘서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기술은 기술대로 못 가고 중국 국내에서 외사가 다 장악해버리고 중국 국산 자동차는 아예 기회가 없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오피니언도 썼는데 삼성하고 SK가 메모리를 하나도 안 들어가요, 중국에. 그러면 중국의 장강 메모리 이런 애들은 이미 기술로 다 왔습니다. 단 뭐가 안 되냐면 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편, 20만 편밖에 못 찍기 때문에 단가가 삼성하고 SK하고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 싸움이 안 되는. 근데 미국이 물리적으로 삼성하고 SK를 중시장 못하게 하면 울매 계산을 끌어 중국의 최종 소비단의 기업들은 중국 메모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형편없고 비싸고 안 되지만 중국은 방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이 방대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 시장이 이미 70% 시장이 공백으로 남는다는 걸 중국 자본이 인식하면 거기서 성공마음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하면 자본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건국 체제 아래서 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만 확실하게 받쳐준다면 중국 국산 기업들은 기회가 생겨버려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그 미국이 삼성하고 SK한테 무기한 연장해줬어요. 중국 투자 확대 가능하다고. 그러는 바람에 중국이 YMTC 이런 그리고 SM 이런 주식이 빵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삼성하고 SK가 중국 메모리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중국 메모리 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성비 싸움으로 못 이깁니다. 이 두 기업을. 그래서 왜냐면 물량을 못 맞추기 때문에 중국 최종 소비단 기업들은 삼성하고 SK가 살 수밖에 없어요. 물량과 가성비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미국이 이런 강박적인 시장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오히려 울매 계산 먹으러 중국 국산 기업들한테 나쁘게 보였지만 오히려 시장의 70%를 수입하거든요. 반도체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중국 국산 기업들이 자본만 투자하면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동차의 슬픈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TSMC는 1년 연장해줬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 TSMC도 더 연장해줄 것 같아요. 내년에 가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이제 인지를 했거든요. 우리가 쟤네를 죽이려고 시장을 막아놨는데 오히려 외자 기업들이 오히려 다 철수하고 그 나머지 시장을 중국 국산 기업들이 오히려 국산화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은 지금 두 가지를 원합니다. 국산화율 제공, 두 번째는 그게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이제 질문하신 대로 뭐 고립주의라든가 문 닫고 옛날 뭐 태동 시대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반대로 갈 거다. 왜냐하면 더 개방할 거고 오히려 국산화로 세계 진출을 지금 적극적으로 또 그게 쌍순환입니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중국 경제의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 그리고 그것이 세계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들이 미칠 또 자세한 변화 동향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경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 고성장 기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소위 차이나 특수를 가장 많이 누려왔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편익을 계속해서 누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성장률이 하락할 뿐이지 여전히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영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대 시장 중국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우리 실력에 달려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쟁력도 더 높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잘 활용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경영전략 포럼은 이러한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2024년 세계 경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소비자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 더벨 경영전략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